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줘라 그랬겠어요? 지금 5천 명이 뭐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때에, 이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500년이네.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따가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민수기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때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군인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군인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몇 세부터냐면 20살 때부터요. 그것도 남자만 20세가 된 사람들을 개수하는 거예요. 개수.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빼놔요. 어떤 지파? 레위인. 레위지파. 레위지파만 빼놓고 전부 다 11지파에서 20살이 된 남자 청년자를 뽑아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수에 20살 이상 된 남자로만 개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하냐면 이따 보겠지만 5,000명이라고 나와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근데 여기서 남자만 5,000명만 있겠어요, 지금? 청년들만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어요. 부녀자들도 여기에. 그러면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기에는 10,000명이 넘어가요. 10,000명이. 5,000명이 아니라 아마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아마 최소한도 10,000명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너희들이 줘라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무척이나도. 예수님, 이들이 지금 배고플 텐데, 이제 때도 지났으니까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 해결해 줘라. 너희들이 빵을 나눠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아무것도 없는데. 응?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모른 거예요. 확실히.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너희들이 해결해줘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줘라 했을 때 주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보니까 그분에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부디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았대요. 어? 눈으로 보았대.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몇 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빈들에 온 게 언제예요? 이 외딴 곳에 온 게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참수형을 당하고 나서 배 타고 갔다겠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가 지금 한 1년 된 거예요. 지금 1년. 1년에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빵을 나눠줘라,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자, 순종했던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8절 9절에서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돌아가실 거라는 걸.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최소한 500년 전에서 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응? 이사야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도 근데 그 이사야를 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누구기에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최소한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하는가 우리더러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뭐래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건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응? 여기서 떡 5개와 즉 빵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어린아이라 했잖아. 여기서 어린아이 혼자서 한 사람에 먹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000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 나오면 빵에 대한 거 나와요. 빵에 대한 거. 12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뒤에 쭉 읽어보면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건 나중에 하게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그때도 계속 할 거니까 요한복음에서 뭐 신약 성경을 다 할 거니까 아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올라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록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인 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다 이사야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 12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수의 피를 빼면 안 돼요.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만이 사니까 지금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메추라기와 만나가 뭐라겠어요? 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말씀에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절에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니까 그는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절에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읽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신데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 못하겠어요? 이런 분을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1년 반 동안을 쫓아다녔지만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적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인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온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지금 1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 육체의 양식, 그 은혜의 양식, 빵을 넉넉히 주시는 생명의 빵을 넉넉히 주시는 믿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되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따라만 간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시 1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뭐래요?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에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아있는 조각들을 저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 남자들이었더라. 아까 설명했죠? 왜 남자들이었냐고? 그거 설명했어요. 아까요? 민수기에 적혀있는 거 전쟁에 나갈 사람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게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아까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개수 방법,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개수 방법에 대해서 여인과 아이들은 당연히 제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의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20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통상적인 인구 개수 청년 이상의
사람들만 개수를 한다. 그들만. 그래서 아까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민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10여 명의 군인들이 과천 선관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바로 저희 제작팀이 선거 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였습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CCTV를 공개한 야당은 이들이 찍어간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그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사전투표 시스템에 들어가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것이고 그 서버 내에는 이런 소스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표를 할 때마다 이런 소스 코드가 하나씩 생성됩니다.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만일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보안점검의 지적대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만든다면 이 명부에 역시 사전투표자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 명부를 뽑아 이들이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체크할 수만 있다면 부정선거 여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관위가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주소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전투표자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21대 총선 이후 거의 5년 동안 오로지 선관위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선거 설계 공식을 찾아낸 서성국 씨를 만났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디스인사이드 우한 갤러리에서 솔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서성국 씨. 어릴 때부터 비상한 머리로 주위를 놀라게 했던 고학력의 오타쿠입니다. 하나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근성. 결국 5년의 노력 끝에 사전투표 설계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이 공식으로 부정선거를 역추적할 수 있고 또한 재구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발견한 공식의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의 수식과 로직으로 양방향으로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이런 걸 가지고 선관위 발표한 것도 알 수 있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양쪽을 다 찾을 수가 있고 문제는 21대 말고 22대도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 공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선거 전에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성국 씨는 21대,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위해 사용했던 난수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난수표는 사전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이 만나는 지점의 득표율 차이를 보여줍니다. 21대의 경우 8.82%가 민주당의 안전선입니다. 22대는 10.06%가 안전선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안전선이 높아집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23대는 어떨 거냐 이러시지 않습니까? 예상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돼 또다시 이게 반복되면 22대는 이걸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21대 한 걸 또 응용하는 거 보니까 23대도 이 툴을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만 디테일한 면에서
그 1%, 2%, 3% 보태는 그거는 프로테이지 애들을 줄이고 사실은 그 소위 말해 뺏고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투표율만 높이면 비중을 예를 들어서 당일보다도 사전투표 요즘 9대 11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4대 6인데 이게 목표가 5대 5대 6대 4가 되면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도 살짝 26%, 31%, 5% 올라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애드 없이 보태는 거 없이 기본표 없이 뺏고 더하는 것만 하면 35% 되면 이게 10% 역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보탰든 빼든 이건 다른 문제고, 자 여기서 제 공식의 어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율이 35.09%일 겁니다. 아마 한번 사전투표율 한번 보십시오. 35.09로 나올 겁니다. 솔선의 사전투표 설계 공식을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몇 표를 작업할 수 있는가는 보태는 표와 뺏어오는 표를 더한 것입니다. 우선 얹어준 표는 나와 있는 선거인 수의 2%나 3%를 곱합니다. 빼앗는 표는 실제 사전투표 수의 사전투표율을 2번 곱합니다. 실제 사전투표 수는 선거인 수 곱하기 3%한 것을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앗는 수가 결정됩니다. 사전투표 작업표 수는 부풀린 수 4,035표 플러스 빼앗은 표 5,315표 해서 9,350표가 되는 것입니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요 3%하고 저쪽에 한교안 씨한테서 뺏어온 표. 요 두 개가 9,350표니까 원래 발표가 나기는 그렇게 안 났을 거예요. 여기 39,943으로 발표가 났거든요. 39,943이 이제 선관위 발표가 39,943입니다. 원래 더해지지 않고 하면 이걸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야죠. 부정선거 공식은 최대한 단순하지만 찾기는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홀더닝 공식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은 그냥 단순한 곱하기의 그 항으로 돼 있지만 두 번째 항이 더해지는 두 번째 항이 그 사전 선거율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선형과 비선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뉴욕대 정치학과 브루스 부에너더 맥기타 교수는 공식이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사기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승국 씨의 공식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정선거 탐지 공식입니다. 부정선거 예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표율 67%밖에 안 됐다니까 10%가 넘었다. 지난번에는 실제로 8%밖에 안 됐죠.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은 대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은 이전처럼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시위로만 보이지 않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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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표와 무능한 조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하게 행사한 한 표를 작은 실수로 여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총리급으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도 장관급으로 정부의 중요한 요직입니다. 지역에는 17개 시도 선관위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이 60년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데 당연직은 아닙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에 실시한 감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헌법기관인데 가족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어와 도덕이나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를 서슴없이 사용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경력 경쟁 채용이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지방 공무원인 자신들의 자녀를 국가공무원인 선관위로 채용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과 옥천군 선관위 직원들이 지방 공무원인 자신들의 자녀들을 상대방 선관위에 서로 채용하는 아빠 찬스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군구 선관위가 6, 7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으로 서로 비밀을 지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위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안성시 지방 공무원인 아들을 서울 성간이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경쟁자 2명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인사기록카드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아버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자 채점표를 연필로 쓰게 하고 이를 지워서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채용 과정의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직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4, 5급이 정체가 되자 규정을 고쳐 상급 정원을 40% 늘렸습니다. 그리고 1급으로 승진자가 늘어나자 원래 6년인 1급의 임기를 2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승진자는 3년을 근무하게 했습니다. 한 감사원 국장은 한 기관에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건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불원에서 다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 계속 근무 중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한 10년간 1200건 이 부분은 그 정상적인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감사원이 바라보는 것과 저희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즉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행정부의 말하자면 인사지침을 저희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지켜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사기준과 행정부의 인사기준이 달랐을 때 그것을 전부 소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간 채용은 모두 규정 위반이고 고위직 자녀들은 채용 후에도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업체 계약 현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이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3명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가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속칭 말하는 전문가는 1명입니다, 여러분. 2023년 국정원은 보안점검에서 31점을 줬는데 무면허 업체가 실시한 자체점검에서는 스스로 100점을 줬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을 고난 침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또다시 보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은 급선무입니다. 첫째는 사전선거 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개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은 인쇄화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프린트를 사용해 대량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투표처럼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관리관 란에 자신이 도장을 찍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도 되고 인쇄 날인을 해도 된다고 이중으로 시행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뭐 행안부 쪽에도 인쇄 날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관리자? 네네. 도장을 찍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이거 인쇄 날인하면 이건 위조 투표를 열어두는 거다. 그리고 전자 분류기라고 말을 바꿨는데 사실 전자 개표기가 맞지 않습니까? 전자 개표기라고 하니까 개표를 전자로 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해서 전자 분류기라고 했는데 분류가 뭐를 하는 겁니까? 후보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개표를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분류해서 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별로 분류해 놓은 거를 그냥 그 집회다발 세는 걸로 샜다고 해서 그게 수개표고 수검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류 자체를 하나하나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수개표입니다. 시스템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장은 곧바로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손으로 직접 처리됩니다. 한 해 투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는 주로 유럽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선거 과정 전체를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